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온라인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문소영입니다.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토요과학 강연, 이번 강연이 올해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바이러스의 선물, 트로이의 목마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후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들은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으로 올라오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습관화된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오늘 모실 고려대학교 이해라 교수님은 분자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선물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해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이해라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라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연구 분야로는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 및 선천 면역 조절 기전 규명, 그리고 그 외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와 함께 이해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구 현장 소구로를 통해서 네. 미리 찾아뵀었는데요.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듣기로는 바이러스를 더 많이 알면 바이러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강연 내용이기도 하군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선물이라니 믿기지 않는데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삶에 공존하는 바이러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란 아마도 감기나 또는 컨테이션과 같은 영화 속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꼭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들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트로이의 목마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갔네.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는지 한번 그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테이블 스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톤 테이블에 있는 제사장의 다리를 보면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의 다리가 약간 절뚝거리는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아마비 때문입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허피스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면 입술 주변에 포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허피스 바이러스입니다. 그 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섹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블리스트 플러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포이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노파티클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는 절대적 숙주 기생 생명체다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왜 나노파티클일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세포를 테니스 코트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포가 테니스 코트 사이즈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테니스 코트에 존재하는 그런 테니스 코트에서 저희가 테니스를 치는 그 테니스 볼에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사이즈일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포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보셨던 그런 일반적인 현미경을 통해서도 관찰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것을 이용해서만 확인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저희는 나노파티클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이시는 절대적 숙주 기생 생명체. 왜 바이러스에 절대적 숙주라는 숙주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분은 바이러스는 무생명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런 프로테인들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지놈을 구성하는 뉴클레오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는 즉 DNA나 RNA 덩어리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세포에 감염되지 않으면 그런 DNA와 프로테인의 덩어리 또는 RNA와 프로테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되어지게 되면 자손을 증식하고 또 변이를 유발하는 그런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단백질과 DNA 또는 RNA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절대적으로 숙주에 기생해야만 하는 생명체라는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사이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감염되어지는지 그 감염 경로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사르스 코로나2 바이러스, 그 다음에 최근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죠. 독감 백신이요. 그런 독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이 호흡기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소화계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들은 비뇨계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은 눈의 점막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모기가, 즉 매개체가 저희를 바이팅함으로써 혈관 안에 바이러스를 넣게 되면 감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몸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 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인지하고 그 숙주세포에 있는 존재하는 리셉터를 인지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를 저희는 엔트리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트리를 거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테인 덩어리들, 즉 코트를 입고 있는데 그 프로테인을 저희는 캡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캡시드를 벗어내게 되면 이렇게 바이러스의 지놈이 세포 안으로 릴리즈가 됩니다. 그때부터 바이러스는 자신의 자손을 증식하기 위해서 복제를 이루고요. 복제가 끝나게 되면 다양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들, 즉 다시 코트를 입는 거죠. 캡시드로 지놈을 코팅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세포 바깥으로 방출되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자신의 생활주기사 동안 숙주와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고 그 숙주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 감염이 되어졌어요. 왜?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게 바이러스가 정말 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서 질병을 유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숙주가 괴사하거나 사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생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바이러스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주를 건들므로써 일종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거죠.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숙주 안에서 어떤 사고를 유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고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고요. 그 질병이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입술 주변에 일어나는 발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소두나 수두나 홍역, 감기 또는 뭐 대상포진과 같이 마일드한 병증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암과 같은 굉장히 시비어한 병증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암은
비정상적이면서 지속적인 세포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증을 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암에 대한 정의를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해보면 일반적으로 정상 세포의 경우에는 이 세포 주기 상태가 잘 유지가 됩니다. 즉 세포에 문제가 없을 때 복제가 일어나고 세포가 복제 시에 예를 들자면 뮤테이션이나 돌연변이 등등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 주기의 특정 스테이지를 스탑시켜서 픽세이션을 하는 등 세포 주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반면에 종양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세포 주기가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픽스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성장하는 게 일종의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돼서 이런 암들을 유발하는 것을 알아낸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한번 좀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분이 페이턴 로이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연구하신 바이러스가 RSV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RSV를 로이스 사코마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코마라고 하면 피부 부분에 암을 유발하는 경우를 저희는 사코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RSV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자, 처음에 이분이 어떻게 RSV를 발견하게 됐냐면 종양 닭에 있는 사코마가 형성된 거를 보게 됐고 그걸 그라인드 시켰습니다. 조직을 떼어서 갈아서 박테리아가 필터업을 한 그런 여과지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받아냈어요. 박테리아가 암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과지로 받아낸 것을 건강한 닭에게 주입시키고 난 다음에 살펴봤더니 암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트랜스미셔블하다라는 게 즉 암을 앓고 있던 바이러스 닭에서 새롭게 건강한 닭에게 바이러스를 전달시켜 어떤 트랜스미셔블한 아이를 전달시켜서 암을 유발했다라고 해서 이건 아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암이 유발됐을 거다라고 처음 밝혀내게 됐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시게 됐어요. 또한 바이러스 연구자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아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 바이러스는 세포 내의 신호 전달 체계들을 조절해서 종양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감염돼서 자선 바이러스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즉 자신의 복제를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신호 전달 체계를 건들게 됩니다. 그 신호 전달 체계를 잘못 건들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차사고를 유발하게 돼요. 차사고가 유발되어지면서 어떤 신호 전달 체계들이 촉진되어지느냐, 즉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로스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분화에 관련되는 신호 전달 체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과 분화가 될 수밖에 없도록 건드려짐으로써 세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종양 바이러스가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걸 로이슨이 발견해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양을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약 20%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이죠. 그런데 이런 종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는 현재 7가지밖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가 모두 다 DNA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머징 바이러스, 즉 사르스 코로나2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은 다 RNA 바이러스예요. 이런 RNA 바이러스들이 종양을 유도하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DNA 바이러스들이 주로 종양을 유도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카포시사코마 어소시에이티드 허피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종양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즉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기되는 캔서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저희는 이 2가지의 부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감염되면 세포는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를 제거할까?
반면에 바이러스는 이런 세포의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할까라는 부분들을 연구하게 되고, 이 부분들은 바이러스와 세포의 숙주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새롭게 숙주의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고요. 또는 패소제네시스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이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그런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릴 내용은 카포시사코마 어소시에이티드 허피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카포시사코마 어소시에이티드 허피스 바이러스는 가마 허피스 바이러스에 속해요. 그리고 카포시사코마 또는 프라이머리 이퓨전 림포마, 그리고 멀티 캐슬맨스 디지즈라는 병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암의 종류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환자분의 얼굴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흉하게 포진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에이즈 환자에게서 발진같이 빨간색 피부 병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카포시사코마 어소시에이트 허피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성된 카포시사코마라는 암증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 이식 환자의 경우에 폐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캔서가 유발되어지면 이렇게 폐 부분이 하얗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카포시사코마 어소시에이티드 허피스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들하고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캔서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감염되어지게 되면 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반응 등을 유발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유발되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선천 면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숙주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선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그때 야기시키는 면역 반응을 바로 후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후천 면역 반응은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활성화되기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선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숙주 면역 반응이 턴온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숙주 세포에서는 이런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추럴 킬러셀들에 의해서 감염되어진 세포를 제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후천 면역 반응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백신과 직결되어 있는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B셀에 의해서 안티바디 프로덕션을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글라이코프로테인, 즉 안티젠에 대한 그런 저항을 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프로덕션함으로써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또 T셀에 의해서 세포의 사멸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런 면역 반응 등을 선언시킵니다. 따라서 KSHV라는 바이러스는 자신의 지놈 내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숙주가 갖고 있는 선천 면역 반응 또는 후천 면역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숙주 단백질을 모방하는 형태입니다. 즉 숙주가 이미 갖고 있는 단백질을 바이러스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흉내내서 신호전달 체계에 들어가서 그 숙주 단백질이 하는 액션을 대신 취하는 방법을 택해서 숙주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이러스가 숙주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숙주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신호전달 체계를 턴온시키기 위해서는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KSHV는 다양한 면역 조절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단백질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지금 잘 못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거의 다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제가 왜 이걸 적응을 잘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바이럴 단백질은 여기 VIRF라는 단백질입니다. 또 다른 단백질은 라나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VIRF라는 단백질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숙주 단백질을 모방하는 거예요. 아까 선천면역 반응에서 인터페론을 프로덕션해서 세포를 사멸시킨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VIRF가 그런 인터페론 프로덕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 내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입니다. 또 다른 단백질 하나 라나는 후자인 경우입니다. 숙주 단백질의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숙주의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숙주의 어떤 그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느냐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조금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는 단백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유비키틴 프로티아좀 시스템이라고 해서 UPS라고 불려지는데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단백질들의 양이 늘 항상 같다고 하면 호메오스테시스, 즉 밸런스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세포는 이 UP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 내 단백질의 약 80%의 운명을 조절합니다. 어떨 때는 발현시키고 어떨 때는 이 UPS 시스템을 통해서 유비키틴이라는 걸 갖다 붙여주게 돼요. 유비키틴을 갖다 붙여주면 프로티아좀이라는 아이가 와서 이 유비키틴네이션 된 단백질을 레코그나이제이션 하고 이 단백질을 사멸시킵니다. 즉 단백질을 제거해버리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제거만 되면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또 어떨 때는 단백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 역반응으로 이런 디유비키티네이즈 엔자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은 이 유비키틴 그룹을 기질로부터 즉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브스트레이트는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내 단백질의 약 80%가 이런 UPS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UPS 시스템 중에 관여하는 엔자임이 크게 E1, E2, 그 다음에 E3라는 라이게이즈 엔자임과 DUB 엔자임 4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세포 내 단백질의 턴오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캔서 또는 뭐 뉴로디제너레티브 디지즈나 그런 바이러스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 등의 다양한 병증을 우리 몸에서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UPS 시스템이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자살 메커니즘인 에팝토시스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되어지게 되면 저희 몸 안에는 P53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평상시 상태는 이렇게 유비키틴에 의해서 데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레벨로 존재하다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은 P53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세포는 알려줍니다. 그러면 P53은 이 유비키틴을 떼어내는 단백질인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의 도움을 받아서 유비키틴을 떼어내요.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서 P53의 레벨이 증가되어집니다. 그럼 이 P53라는 단백질이 뭘 하냐?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의 사멸을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세포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냥 죽는 게 좋겠어 라는 신호를 이 P53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명명을 할 때는 세포 자살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P53와 바이럴 단백질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하실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VIRF라는 건 바이럴 단백질이에요. 바이럴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P53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 P53의 유비키티네이션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비키티네이션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 내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레벨이 적어지겠죠. 따라서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VILF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자신이 성장하기에 좋은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희가 이 에팝토시스 어세이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에팝토시스 어세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VIRF가 발현되어졌을 경우에는 세포 내에 그런 세포의 사멸 레이트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유리한 환경을 또 만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이럴 단백질이 다른 한편의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하면 P53에서 유비키틴 그룹을 제거하지 못할 거예요. 제거하지 못하니 세포 내에는 P53의 레벨이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따라서 에팝토시스를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 바이러스는 자신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이 디유비키티네이션이라는 엔자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P53의 유비키틴 그룹을 제거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바이럴 단백질이 이 유비키티네이션을 제거하는 아이의 엔지미릭 액티비티를 어떻게 조절하나 봤더니 엔지미릭 액티비티를 저해합니다. 즉 디유비키티네이션을 유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연구팀에서 어떤 일을 했냐. 바이럴 단백질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유비키티네이션 효소를 가지고 구조를 분석을 해봤어요. 구조를 분석해 봤더니 여기 루프 형태로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이 바이럴 단백질이 결합하는 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저 루프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펩타이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펩타이드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펩타이드는 한 15개 정도의 뉴클레오 아미노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걸, 시퀀스를 갖고 있는 걸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요즘 뭐 펩타이드를 가지고 의약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펩타이드를 두 개로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가의 P53을 레코그나이제이션 하지 못하는 아이, 또 다른 하나는 엔자임의 기능을 억제하는 펩타이드로 두 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분류가 되고 난 펩타이드를 활용해서 봤더니 정말로 펩타이드가 그 서브스트레이트 그 기질의 결합을 억제하거나 엔지미릭 액티비티를 블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암에다가 그럼 적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53이라는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에팝토시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양세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세포가 성장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 종양세포가 세포 사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종양에서는 약 한 30에서 50% 가량의 P53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나 있거나 불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활성화되어 있는 종양세포에 P53을 다시 활성화가 시키게 되면 암이 퇴행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아까 바이러스에서 저희가 뽑아낸 펩타이드죠. 바이러스가 디유비키티네이션 엔자임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질 결합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그리고 두 번째는 디유비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이런 펩타이드를 가지고 P53의 기능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가지고 종양 억제 실험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 실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실험을 할 때는 마우스를 사용할 때 어떤 마우스를 주로 사용을 하냐면,
스플린하고 사이머스가 거의 없는, 즉 B셀과 T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이뮨 디피션시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이 마우스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KSHV가 에 의해서 야기되어져 있는 그런 종양 세포를 인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종양 세포에 저희가 무엇을 달아주냐면 루시퍼레이즈에 의해서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마우스에 감염을 시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시그널을 나타내는, 즉 종양이 잘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그 종양에다가 찔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펩타이드가 바이러스가 야기시키는 그런 캔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KSHV라는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내의 두 가지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이 바이럴 단백질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P53이라는 단백질의 레벨을 떨어뜨림으로써 바이러스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이 바이러스 단백질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가지고 펩타이드를 활용하면 이 펩타이드가 아까 결합했던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반대로 어떤 일을 벌이냐, P53의 레벨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단백질과는 반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라타지를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타이틀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들어가서 세포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본인의 증식과 종양을 유도하는 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존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세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종양을 유도시키는 세포 안에 집어넣어주고 그 펩타이드로 하여금 P53이라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캔서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UPS라는 시스템을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UPS라는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의 세포 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굉장히 많은 파마스티컬 컴퍼니에서 이 UPS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은 치료제로 현재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프로티아점 이니비터로 알려져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현재 캔서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UPS 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의 치료제의 타겟 물질로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이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른 에팝토시스 패스웨이를 조절하는 내용입니다. 세포 내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P53과 같은 에팝토리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인트린식 에팝토리 패스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밖에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에팝토시스를 유도하는 익스트린직 에팝토시스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익스트린직 에팝토시스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에는 백수와 백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타이 에팝토릭 단백질인 이런 MCL1과 같은 단백질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게이트를 늘 항상 막고 있어요. 어떤 특정 시그널이 없으면. 자, 그런데 외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들어오면 세포는 세포 사멸을 유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MCL1이라는 단백질이 제거가 되어지게 되면 이 백수와 백을 통해 이 만들어놓은 게이트를 통해서 사이토크롬 C라는 물질이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이 사이토크롬 C가 릴리즈가 되면 캐스페이즈라는 3라는 단백질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두 번째로는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여기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MCLO는 그 백수와 백의 게이트를 막고 있는 엔타이 에팝토릭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하플라이프가 좋지 않아요. 즉 이 FBW7이라는 UPS에 관련되는 단백질이 이 MCL1과 결합을 해서 MCL1을 제거시켜버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엔타이 에팝토릭 단백질이 제거가 되면 즉 에팝토시스가 지속적으로 유도가 될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기생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나라는 단백질이 FBW7이라는 단백질을 시퀘스터링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엔타이 에팝토릭 단백질은 그 하플라이프가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감염되었어도 세포는 에팝토시스를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사멸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용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동물 실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이걸 잘 적응을 못하네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MCL1이라는 단백질을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라나라는 바이럴 단백질이 UPS의 E3 라이게이즈를 리크루트 함으로써 세포 내의 MCL1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확인했고 이게 종양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캔서를 치료하는 스트라타제를 짠다고 하면 어디를 타겟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겟한 건 이 MCL1이라는 단백질을 제거시킨다고 하면 캔서가 생성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CL1의 이니비터를 사용을 해서 종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마우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에 비해서 복부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종양세포가 마우스에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튜머리제네시스를 유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KSHV에서 생성되는 튜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강 부분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가득 차게 만드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 마우스에 아까 말씀드린 MCL1의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 노멀 마우스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복수를 차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양을 제거시킨다라는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형성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렸던 내용은 바이럴 단백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펩타이드로 이용을 해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었던 P53이라는 세포 사멸 단백질을 증가시킴으로써 KSHV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튜머리제네시스를 퇴행시키는 방법을 스트라타지 1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짧게나마 설명드렸던 내용은 라나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엔타이 에팝토시스, 즉 에팝토시스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증가되어지는데 바이러스는 이걸 이용해서 종양을 유도합니다. 저희는 반대로 이 엔타이 에팝토시스를 유도하는 단백질을 억제시킴으로써 종양을 제거시키는 그런 스트라타지를 짜서 현재 종양 치료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가져온 내용인데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숙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잘 안다고 하면 이를 역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후에 응답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네. 오늘 강연의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멸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강연 준비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전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무생명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세균은 혼자서도 증식이 잘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히 바이러스는 기생체고 세균은 혼자서도 증식할 수 있는 생명체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연구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요. 세균이나 세포를 다루는 실험실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코로나19처럼 방역복을 착용하고 실험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그 KSHV라는 바이러스는 BSL2 플러스라는 랩실에서 실험 가능합니다. BSL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는데 네.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정도에서는 세균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의 연구를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또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라서 일반적인 랩실에서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험자한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BSL3라는 랩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방화복 같은 TV에서 보시는 거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혼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이 들어가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BSL3보다 한 단계 더 위인 BSL4라는 랩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저희 나라는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만 보유하고 계세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복장이 달라지고 네. 인원도 달라진다는 거. 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은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시각화하여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마 제 강의 전에 저희 연구실 소개하는 그런 영상 자료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대학원생께서 플라거세이라는 걸 진행을 하시는데 네. 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되면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세포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C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플라거세이라는 걸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라이시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라색 다이로 저희가 스테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에서 라이시스가 되면 하얗게 되어 있어서 스테이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이러스 숫자가 몇 개냐, 파티클이 몇 개냐라는 걸 정량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러프하게 정량을 한다고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바깥쪽에 제가 아까 프로테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라이코 프로테인 중에 헤마글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마글루틴이 RBC 즉 적혈구죠. 적혈구와 함께 결합하게 되면 프리시피테이션이 돼서 어그리게이션이 돼서 프리시피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균의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목에서 모순이 느껴지는데 바이러스의 선물과 트로이의 목마 관계가 혹시 사람에게 이익이 아니라
인간 몸에 사는 바이러스 기준으로 트로이 목마라고 하신 건지 바이러스 지원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거의 메인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번 더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온 이유는 바이러스가를 속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즉 바이러스가 세포를 활용하는 특징을 저희가 역이용해서 일종의 네.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런 속이는 방법으로 트릭으로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역이용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 오늘은 몇 가지가 올라왔을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루투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바이러스에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전파 속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건지요? 아니면 숙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건지요? 이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바이러스의 등급을 매길 때 네. 그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파 속도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치사율이 높지 않아도 저희가 좀 위험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등급을 매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위험도에 따라서 즉 치사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전파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볼라 바이러스는 BSL-4 레벨에서 저희가 다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89%에서 거의 9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전파 속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연구자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연구자 잘못으로 바이러스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역사상 바이러스 누출 사고 감염 사례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네. 대답이에요. 그러네요. 조심스러운 대답이 네.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혹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혹자는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사례였는지를 말하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보고가 있으나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러스 연구에 관심이 많은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바이러스나 어떤 유전자 재조합을 연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철학적인 관점, 그다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립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학자, 연구자로서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성이 정말 중요하죠. 인성이 뭔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류를 위해서는 그런 윤리적인 그 철학, 그 정신을 가진 과학자가 많이 성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군요. 네, 두근두근 상자 TV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약은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저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면역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위생 상태도 굉장히 중요할
할 텐데 네. 글쎄요. 딱히 하는 거 면역력 강화로 제가 약을 뭘 먹나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네. 홍삼 먹는 것 같네요. 홍삼이요. 홍삼을 네. 먹고 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면역 증강제들이 현재 많이 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면역 증강제가 꼭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천 면역 반응이 굉장히 바이러스 감염 시에는 되게 중요한데요. 네. 선천 면역 반응이 빨리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냐에 따라서 또 백신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운동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삼을 드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과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똑 과학상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바이러스에 관한 영화들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비해야 할 다음 바이러스가 무엇이 예상되시나요? 그리고 가장 현실감 있게 보았던 바이러스 관련 영화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사르스 코로나2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사르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 2015년에 저희가 멀스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르스가 나왔던 경우에는 2009년이고 2015년에 멀스가 나왔을 때 텀이 저희가 6년 간격의 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사르스 코로나2는 4년 만에 다시 나온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야 할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아마도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이 주기율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를 예로 하나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러 농가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네. 그 두 가지 바이러스가 가장 대비해야 할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요. 네.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영화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바이러스학 강의를 할 때 영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볼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하나.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사실은 제가 바이러스학을 공부하게 만들어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웃브레이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그 KSHV에 감염된 네. 환자의 피부 병변이 붉은색 반점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영화를 한번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찾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주기가 이제 점점 더 짧아진다고 네, 하니까 네. 앞으로 이런 방역 수칙은 그냥 생활 습관처럼 잘 지켜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렇게 신종으로 더 나타나게 되면 또 우리의 이제 네. 방역 수칙도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게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영화로는 아웃브레이크랑 필라델피아가 네.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시간 될 때 찾아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6개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네네.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버 2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의 변이나 토사물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있나요? 더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나 동물의 변이나 토사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검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건지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게 좀 변이와 토사물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신 네.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냥 더럽지 않나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바이러스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그런데 바이러스는 네, 변이나
토사물에서도 검출되기도 음,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더러운 건 그냥 배설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고요.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 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중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거가 음,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아마 네네. 전달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좀 아, 드는데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됩니다. 그래서 20% 가량의 종양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어지고요. 그 종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는 7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적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종양을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음, 가장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종양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자궁경부암의 경우입니다. 또 간암의 아,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종양이고 네. 네, 한 20%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궁경부암과 간암이라고 하시네요. 그게 이제 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유발되는 바이러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로 이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은 어떠셨나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과학 강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댓글창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10월 31일 토요일 2시 경희대학교 이지윤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척추 손상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